지금부터 원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원표공원입니다. 원포공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지리적인 지리 청량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거리, 워싱턴까지 거리, 뉴욕까지 거리, 모스크바까지 거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표 공원에서 대한민국을 원점에서 재설계를 하는 그러한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이제 분노와 정오와 규탄의 어떤 함성이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 필요한 거는 정당한 어떤 분노와 규탄 필요하고요.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수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일종의 또 상징행위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적으면 10명, 많으면 150명이지만은 우리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5,000명에서 10,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막 그냥 삭발식을 합니다. 토요일 날 고교연합에서는 200명이 한꺼번에 삭발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휴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도문퇴진 국민행동으로 모인 33개 단체는 대한민국의 어떤 일의 비전에 대해 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딴 사람들이 머리 깎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행위고 천막 쳐가지고 여기서 농성을 하는 것도 저희의 어떤 결기와 분노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행위입니다. 이게. 오늘 모신 분은 이수섭 현직 의사시고요. 전국 의사총연합 상임대표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수섭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보건의료 정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한 30분 남짓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어떤 사실 자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을 갖다 내주신 우리 이수섭 상임대표님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이수섭입니다. 저희 전국의사총연합 전의총은 10년 전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의료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의사들의 공권력으로부터의 억압이 심해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편안하게 진료하고 의학에 있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모든 지식은 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의학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이자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는 압도적인 지식의 소유자 의사들이 보건의료의 정책과 보건의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하면서 그것을 현실화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의사 내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단체로 자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보건의료 쪽도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 큰 변화가 국민들한테 이번에 정치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이하로 더불어민주당 정치 세력이 보건의료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추진하는 그 보건의료 정책이 달라진 것을 그들은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약칭 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이번 정치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몇 가지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의사나 전의총이 간주하기는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식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거짓말이라고 전희총과 많은 의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실제로 그거에 해당이 안 돼서 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의료를 최근에 한 2년 동안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문재인 케어의 변화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제가 말하는 큰 병원이라는 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등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빅5로 불리는 아주 좋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사립대 중에서 상급 최고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특진료가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 1인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가의 입원료를 하루에 40-50만원, 많게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원료도 내야 되는 병실이 있지만, 2-3인실은 원래 수십만원에서 20-30만원 됐던 입원료를 이걸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장 커버를 해줬습니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2인 병실료가 하루에 20만 원이라면 이거에 있어서 한 3분의 1을 건강보험료에서 주니까, 실제로 입원하시는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6만 원, 7만 원, 아니면 4만 원, 5만 원 그 정도 수준, 한 30%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났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좋았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MRI하고 초음파하고 이런 것들이 큰 병이 있을 때 반드시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질병의 그 아픈 문제가 뭔지 알기 위해서 MRI나 초음파를 하는데 이게 많이 비쌌습니다. 조그마한 의원에서 MRI는 한 40만 원에서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의 MRI는 7-80만 원까지 하는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MRI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이제 우리가 하는 형식을 아직은 취하고는 있지만, 그 40만 원, 80만 원 되던 비용이 한 15만 원, 거기서 30% 정도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으로 다운되니까 그걸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부딪히는 그 명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늘 아래 공짜는 없다.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약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유도, 이번에 우리가 빼앗기고 약탈당하니까 자유가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하고 획득을 하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MRI, 고가 장비의 MRI, 그 다음 MRI를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의 지적 재산, 지적 전문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금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고 내가 직접 비용하는 부담이, 치르는 부담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서, 당장은 줄었겠지만 어찌됐든 그 많은 금액은 건강보험료로서 지불을, 의사하고 기계에다 지불을 하는 건데, 그 건강보험료는 끝내는 우리 각자가 부담한 돈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의사들이 볼 때 의사들이 많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문재인 케어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케어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이야기가, 모든 의료비는 물론 성형이나 피부과적인 필수 의료하고 건강하고 별로 관계되지 않은 그건 빼고 모든 의료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현은 아주 좋고 마치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준다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바로 이 표현이 우리를 속이는 사회주의 의료, 전체주의 의료, 우리 스스로의 자유스러운 선택과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스스로 항상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항상 의무를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자유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과 행복은 박탈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국가가 해주는 것처럼 해서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당신들은 조금 나태해져도 되고 당신들은 조금 게으르져도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바로 사회주의하고 전체주의로 가는 의료가 바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마치 국민들을 의료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치 세력들이 국민한테 뭘 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그 정치 세력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더 나중에 내서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의료 제공자가 돼서 우리들한테 해주는 건데 그게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고 하나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모든 의료 행위를 이제 국가가 관여하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배 권한을 갖는다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있어서 잘 모르는 공권력 내에 있는 사람들, 그 관료들, 정치 세력들, 그 공권력에 거의 준하는 힘을 가진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그걸 해결하는 치료사 사이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픈 사람과 치료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질병을 가진, 문제를 가진 환자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해결자, 의사, 의료인들이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해결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은 들어오면 절대 부가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그 상황에 들어오면 국가 권력은 부가적이지 아니고 부가적인 게 아니고 수직적이고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공권력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게 아니고 그게 모든 걸 흔드는 핵심 결정 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권력의 확대, 공권력의 지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가 가장 큰 문제인 게 바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의료를 아주 다른 말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책임지고 나서 국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일정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그 국민들이 내가 아플 때 이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을 찾아야 내가 이 질병과 내가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최고의 전쟁을 수행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탈출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면 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판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결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 매우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왔고 확장되면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아주 잘못된 의료 정책이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어떤 환자와 치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낳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가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으로 문제를 가진,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의료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치료받을 자유, 이게 바로 질병과 건강의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권력이 해줄 수 있는 건 공권력에 내에 있는 각자의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 그 다음 기자들, 뭐 언론인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능력이 마치 아주 좋은 것처럼 언어로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깔아먹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염원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자유의료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료뿐만 아니고 금융 분야, 교육 분야, 산업 분야 모든 곳에서 그 문제에 직접 부닥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 그 다음 자유로운 활동, 이것을 가장 보상하는 게 가장 해결이 잘 되고 그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권력이 개입한 최소로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계속 자유가 확대되면서 문명이 확대되고 문명이 확장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풍요해지고 우리의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금씩 얻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이고 그 공권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자유의료뿐만 아니고 자유로운 금융, 자유로운 교육, 자유로운 생산활동, 이런 거에 있어서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바로 저희들이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가 되기 전에도 의료는 공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억압이나 통제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저희들이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저도 개원인데 7시나 토요일날 4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부와 권력을 향한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의무를 다 하면서도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공권력의 통제나 공권력의 확대에 대한 그 독작용과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의사총연합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문케어가 바로 사회주의 의료, 전체주의 의료의 바로 시작점을 알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람하고 그를 옹이하는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사회주의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전체주의화라고 합니다. 그런 물결 속에 바로 이제 사회주의 의료로 가려고, 원래 그쪽 사람들이 표방하는 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의료는 공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럼 무상의료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많으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근데 무상의료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장비나 기계가 발전하고 확장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공짜 아니고 이걸 만드는 사람, 그 다음 의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히 그거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무상의료가 지구상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반드시 내는데, 비용을 내는 건데, 대가를 내는 건데, 그걸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조삼모사식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아주 돈 많이 가진 자, 아니면 뭐 건강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전혀 건강보험료를 자기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건강하신 분,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내는 돈으로 뭐 병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돈도 별로 안 내고 그분들이 이제 다 사용하는 건데, 무상의료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런 돈 내는 사람의 돈을 약탈해서 아프신 분들이 다 혜택 보겠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이기적이고 약탈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상의료를 표방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무상으로 해줬더니 끝내는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이제 공권력이 하는 행위는 대부분은 이제 의료 행위를 어떤 식으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느냐, 이거를 이제 방법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상의료라는 어떤 이 잘못되고 이게 아주 안 좋은 이 정책이 안 좋고 잘못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해버리면 스스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까지 놓아야 되니까 절대 그러지 않고 이제 의료에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 그 아픈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건강해지고자 하고 죽음과 싸움에서 아주 무자비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곧 맞이하는 이런 분들이 죽음과 싸워서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욕구를 이제 억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게 바로 무상의료의 종착점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의료, 그 다음 국가가 모든 의료를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이 말이 나중에는 끝내는 우리가 자유롭게 의료를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을 반드시 제한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흐르는 이 의료는 폐기되게 됩니다.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폐기하고 기존에 있던 정책대로 하면서 돈을 잘 아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고, 그 다음 나중에 환자분들이 자기가 아플 때 충분하게 그 치료자와 해결자와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치료 방법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료 지식과 기술들이 빠른 발전을 해서 질병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질의를 할까요? 네네.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문재인 케어의 두 번째는 뭐 비용이 아주 막대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치 세력들은 비용이 뭐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한 20조, 30조만 더 쓰면 5년 안에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주 자기들 정책을 미화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마치 될 거다라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파산하죠. 이 문재인 케어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 인구 구조가 65세 이상이 지금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면서 새로 태어나는 출산율하고 결혼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은 질병이 여러 가지 많아진다는 건 잘 아시죠?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아픈 게 많아서 그걸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방문이나 아니면 돈을 써야 되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되게 긴장하고
의료비가 적자가 안 나도록 고령화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만전을 기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문재인 케어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상까지 더 해주면, 그 보상까지 해주면 5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으로 하면, 이전에 뭐 MRI 못 찍으신 분들도 가볍게 MRI 찍는다는 분들이 꽤 많이 늘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의료 수요가 폭증하면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늡니다. 그게 그 대표적으로 15년도에는 건강보험 지출이 45조였는데 2016년도에 50조로 10%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54.9조로 8.5% 증가했는데, 2017년 8월부터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2018년부터 천천히 여러 가지 보장이 확대됐는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15.1%는 8.3조는 63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 내년 2020년은요, 아마 70조, 2020년은 의료 비용이 아마 80조, 90조대로 넘어갈걸요? 엄청나게 이거 빠른 증가입니다. 2015년도에 45조였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70조 후반대, 2021년도에 90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2배가 뛴 겁니다. 6년 만에. 바로 이게 바로 문재인 케어가 결과로서 내는 갑작스러운 의료 비용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이건 어떻게 부담하느냐면요, 우리 건강보험료 끝내 증가시키고 그 다음 세금에서 정 안 되면 떼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꿀 겁니다. 끝내 우리가 돈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플 때 개별적으로 돈 더 내는 걸 갖다가 모든 국민들한테 더 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끝내는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 비용은 누군가가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절대 문재인 케어가 의료 비용에 부담을 안 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 비용에 부담을 꽤나 주고 아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되게 이 정권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아마 되게 분노를 가질 정도로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의료로 가는, 사회주의 방향성에 있어서 의료도 사회주의로 가는, 전체주의로 가는, 그걸로 이제 가는 정책이라는 거, 아주 사악한 정책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데,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 안 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라고 거짓말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 끝이 없고, 죽음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 제법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돈 제법 쓸 수 있는 걸 쉽게 만들어 놔놓으면 그 의료비 증가 속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료인 가족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처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니까. 제가 그 간호대학 1학년, 전 그 공과대학 1학년 시절에 이렇게 만나서 37년간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37년 동안 의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료인 가족입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라고 하는 거는 참 특이한 게, 보통 대부분의 상품은 그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밀당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비자가 자기 수요를 갖다 압니다. 자기 니즈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의료라는 상품은 특이해가지고 소비자가 그 자기 니즈를 모르잖아요. 아니, 공급자가 진단을 해보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의 생각은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 뭐냐면은 이게 좀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가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특히 소비자가 자기 니즈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거든요.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가장 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가장 심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그 수요가 사실은 무한대잖아요. 그죠? 무병장수하고 싶고요. 뭐 유병 걸리면은 온갖 그 이렇게 비싼, 공짜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모든 치료를 다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뭐 불로초를 진시황이 찾았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자유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자, 제 얘기는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품을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 행위를 통제하고 이거는 어쨌든 뭔가 여기에 대한 공적 내지 합리적 통제, 즉 시장 외적인 통제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아마 의료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통제를 하죠. 국가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가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통제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할 텐데, 지금 저는 유럽도 어쨌든 간에요. 아까 상품 통제, 가격 통제, 행위 통제, 수요 통제, 뭐 이러저런 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자유를 숨쉴 수 있는 그 구멍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요 통제 있잖아요. 공적 통제. 이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 이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사 총연합은 일단 뭐 공적 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필요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적 통제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통제를 하겠다. 이건 자유로운 의료인에 대한 의료 활동, 그 다음 자유롭게 태어난 의료인이 원래 태어나자부터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인입니다. 누구의 아들, 딸이고, 그 다음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 딸인데, 뭐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의료인의 자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료 바깥에 있는 분들, 공적인 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호작용하면서 통제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박정희 군부 시절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동체에 해준 여러 가지 성취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아주 훌륭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 시작이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시작하고 그 다음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에 대해서 통제를 시작했을 때 아주 일방적이었습니다. 거의 대화가 안 되고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유교적 공권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적 공권력은 봉건적 공권력의 특성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그러면서도 유교적 공권력이라는 게 어버이적 공권력이고 도덕 철학으로 되게 미화한 공권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공권력의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사회계약적 공권력 사회로 나아가면서 개인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시되면서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문명이 번영하고 자유가 확대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런 거 요즘 최근에 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제 살살 변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공권력이 선이고 그걸 군사부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정점인 왕의 공권력이 마치 어버이와 스승과 같은 은혜로운 존재라서 최고의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 선하지도 않고 전혀 지적으로 엑설런트하지도 않고 전혀 그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정적 확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마치 공권력이 항상 선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공권력이 의사들과 자유롭게 공정한 계약으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런 호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 우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서 공적인 통제나 관계를 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일단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권리를 많이 약탈하고 많이 규제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이총이 생겼고,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은 항상 민감했는데, 이 문재인 케어는 그걸 아예 완전히 모든 의료에서 국가 공권력이 관여하고 개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모든 비급여라는 게 아시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해결을 했을 때 이건 보험이 됩니다, 이건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 안 되면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모든 돈을 내가 내야 됩니다. 근데 보험이 되면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한 30% 정도만 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뭐 수익도 맞추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도 시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료 기술들도 나오고 지식들도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의료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뭐 그것도 저희들 의사들은 되게 불만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험이 되는 것도 자유를 많이, 의사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의사들이 이 그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10년 이상 아주 빡빡한 여러 가지 트레이닝과 공부를 해내면서 가진 지식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의사들이 계속 의료를 하는 건 되게 모욕적입니다. 뭐 일단은 뭐 그런 걸 둘째 떠나가지고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에 있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가 간섭을 하겠다. 비급여가 3,800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는 한 800개 정도가 됩니다. 3,000개 정도는 그 약값을 보험으로 안 해주고, 그 다음 뭐 그 검사를 보험으로 안 해주고, 뭐 기계를 보험으로 안 해주는 그런 거고, 800개를 이제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MRI나 초음파를 이제 우리가 돈 다 내드는 것을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바뀐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못 가서 이제 그거 위주로 하지만, 일단은 이 정치 세력은 그런 어떤 보험이 안 되던 모든 것까지 다 보험으로 넣어서 보험으로 넣게 되는 순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근거가 생겨가지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그 통제 엄청 싫어하죠. 왜냐하면 항상 관료들이나 이 통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상호적으로 존중하면서 통제한 게 아니고 공권력의 그 일방적인 수직적인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겁박하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되게 싫어하고 그런 어떤 자유를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자기가 이 문제에서 의사하고 상담해서 상의해서 이 치료법이 좋다고 해서 이 치료법을 시도해 보겠지만,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전체적인 큰 프레임 때문에 그걸 시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게 많아질 겁니다. 그게 바로 통제의료, 관치의료, 사회주의 의료, 전체 의료의 완성입니다. 이번 문재인 케어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이게 항상 모든 문제는 세계적 보편성하고 한국적 특수성의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의료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일단은 그 공적 통제를 합니다. 공적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 큰 보험사들에 의한 통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 통제는 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제 각 객체 간의 계약적 어떤 관계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 상품은 팔 수 없어. 예컨대 우리 이 한의학이라든지 무슨 뭐 이러저러한 좀 뭐 무슨 주술 비슷한 뭐 그것도 치료 효과 있다고 자꾸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상품이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여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료 대상으로도 그 상품 팔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상품에 대한 통제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지급하면 그 강의 가격 통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의 의료 행위에 대한 너무 이건 예컨대 뭐 과잉 진료, 과잉 뭐 공급 뭐 이러저러한 거에 통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밀집도가 높은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많은 의사들이 모여 있는 큰 병원 컴플렉스는 뭐 재수가 나쁘면 2-3시간, 4-5시간의 거리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나라 병원 이용이 너무 편리하고요. 그 의사들이 맞는 게 아니고 지리 인구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가 좋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전문의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의 어떤 지식의 퀄리티나 질이 아주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 네. 지식의 퀄리티가 좋은 전문의를 우리는 동네에서도 1차 의원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지식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해결도 훨씬 쉽게 네네. 그 동네 병원에서 잘 돼서 이제 좋은 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가격이 아주 낮다는 건데 이 가격 낮은 게 이제 뭐 솔직히 정부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의사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빠른 성장을 하면서 뭐 솔직히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아주 못 사는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말이 후진국이지 저기 아프리카 국가 수준에서 있던 어떤 그런 사회 상황에 의사들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굳어지면서 지금까지도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환자를 많이 보니까 이게 의료에 대한 각각의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그런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의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던 것들이 이제 계속 정착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아프신 분들이 가서 의사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 안 되는 형태로 계속 우리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도 불만이 많고 의사들도 불만이 많게 됐죠. 내가 충분히 가진 지식을 그 환자한테 충분히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이태리, 스페인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수준, 국가 수준이 되면서 이제 자기의 건강하고 생명이 그렇게 1분, 2분의 짧은 의학적 어떤 상담과 의학적 어떤 그런 뭐 인터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최소한 뭐 10분, 20분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뭐 1, 2분 치료, 뭐 많게는 뭐 한 5분, 10분 치료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꽤 좋은 의료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환자분, 많은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느끼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의사들이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볼 정도로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어떤 그런 지금 다른 섹터에서는 사회 다른 섹터에서는 그건 노동 착취다. 지금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 40 이런 걸 외침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저 같은 경우는 주 50시간 뭐 그게 50시간 이상이 평균입니다. 그렇게 맨날 일하면 매주마다 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어떤 그런 것들도 아주 큰 게 바로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은 편안함을 느끼는데 바로 이렇게 간 이유는 의사들도 있지만 공권력의 아주 수직적이고 아주 강한 유교적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렇게 쉽지 않도록 공권력이 강한 어떤 힘이나 억압도 아주 셌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걸쳐오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이 공권력의 억압이나 공권력의 간섭이 거의 뭐 100%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의료 비용이 폭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료 수요에 대한 통제는 느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뭐냐면은 환자들이 이제 MRI 공짜 뭐 되니까 이제 막 찍어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못 찍겠다는데 아마 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그 필수적인 어떤 검진을 갖다가 안 했는데 무슨 뭐가 발견되면은 의사를 형사처벌하고 하니까 아니 의사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뭐 철저하게 이렇게 그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면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죠? 또 그리고 뭐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저래 말입니다. 수요 통제 안 되니까 수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갖다가 통제할 이유 별로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비용은 폭증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상품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어떤 의료 어떤 기술과 서비스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뭐 장비도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새로운 몸은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형태로는 이런 것까지를 갖다가 몽땅 다 풀어버리면은 뭐 어려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뭔가 좀 통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아까 수요 공급 쪽에서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의료비가. 그러면 상품과 가격 측면에서는 뭔가 지금 이거는 또 이게 쉽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심평원에서 이제 이걸 책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요를 통제해야 된다는 어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요를 통제를 왜 합니까? 그게 분명하게 수요가 통제되는 거는 가수요도 아니고 건강과 죽음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이건 뭔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 수요지 이걸 통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수요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있잖아. 영국이라든지 이에서는 1차 주치의가 사실은 통제를 하죠. 아닙니다. 이게 물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영국이나 이런 데 주치의가 통제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나 어떤 이런 건 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통제를 안 받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고 의료 만족도가 아주 높죠. 통제하면 아마 1차 의료 주치의와 멱살 잡히거나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의료 수요 통제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바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이게 우리나라 통제가 아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통제하겠다 하는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자유에 반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의료 상품의 의료의 특성상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은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공적 통제 장치를 갖다가 이제 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모자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죠. 그 공적 통제 자체가 통제를 당하는 의사들의 자유권과 사유재산 보호권. 그러니까 이게 끝내는 우리 사회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핵심적인 정치 철학이 미국 헌법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헌법의 핵심이 바로 천부인권설입니다. 모든 개개 각자는 태어날 때 스스로의 자유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스스로가 자유로울 권리, 스스로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는 누구한테 제한을 안 받고 나는 절대자한테 부여받고 태어났다. 바로 이게 우리 문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개인의 자유도가 향상된 그 핵심 가치의 그 뿌리입니다. 그 의사들도 태어날 때는 그냥 평범한 네. 가정에서 대부분 태어나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 의사라는 직업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의 자유 권리와 사유재산 보호권,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가 너무 없으면서 마치 너희들은 많이 벌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많이 제한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발전한 문명사회에서 맞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제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의무만 강조하고 너희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어떤 소수를 가지고 공동체 다수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정이 여러 가지 의료하고 보건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나고 그다음 뭐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의 상승폭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건 계약이 아니고 실제 따져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24명이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사는 그 공급자의 의사 2-3명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공급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쪽 수요자들 그다음에 이제 3자라고 해서 정부 관계자 측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계 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료계에서 그걸 공급하는 사람이 아닌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은 그 의료에 있어서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죠. 그러니까 2대 20이나 3대 21로 계약을 하는 이런 억압적인 계약을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유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이 절대 자유가 아니고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권력을 가진 건강보험공단과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 의사들한테 급박을 주면서 너희들 이거 2.9%나 2.7%나 3.0%에 합의 안 하면 너희들 페널티 주고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겁박해서 하는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가 이렇게 뺏기고 자유가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공산주의하고 아주 결탁하는 이런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유가 뺏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의 어떤 유교적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교적 공권력이 아주 철학적으로 뭐 괜찮은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그런 어떤 프레임에 그런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가치 철학을 뛰어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거고요. 네, 잠깐 그러면 저 질문을 갖다 좀 우리 그 조영건 우리 조문퇴진운동본부 사실은 간사입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나발도 불고 깽가리도 간혹 치고 그 다음에 또 호응도 좀 하고요. 뭐 트럭도 운전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영곤입니다. 저는 우리 이수섭 그 의사협회 그 전국 의사 총연합의 상임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정부가 의료 수가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 이거의 큰 문제점을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의료 수가를 가지고 통제를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제 제한이 걸리는 거죠. 제한도 걸리고 의사들이 많이 피곤해하면서 의사들의 네. 어떤 증오감이나 반발심이 높아지죠. 네. 증오심과 질문. 예. 하지만은 또 의료 수가를 또 통제하지 않는 데는 또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딴 데도. 네. 네네. 의료 수가에 대해서 예. 통제라는 표현을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의료 수가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억압이고 약탈이고 짓밟힘입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말이 바로 자유에 반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병원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저도 뭐 아는 의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예컨대 100병상이 있는, 베드가 100개가 있는 병원에 그러면 간호사는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10명밖에 없다. 그러면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에서 그 간호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환자 수가 50명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사를 안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 서비스는 뭐 10명이 50명을 하나 20명이 100명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돈을 안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이제 도산을 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의료 수가 통제라고 생각을 했고, 의료 수가 통제뿐만 아니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섭이 들어오고 통제가 들어오고 그 지배력을 가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건 의료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섹터에 있어서 공권력의 지배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세밀하게 조율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질문은, 궁극적인 질문은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있는데요. 제가 방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건강보험 뭐 평가원인지 뭐 심사평가원인지 이런 데서 등급을 무려 100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최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30만 원이다 부터 책정이 돼서 월 소득이 30만 원인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12,000원이고요. 최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220만 원이에요.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최고 그게 이제 220만 원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이걸 뭐 500만 원으로 500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는 감기 걸려서, 그러니까 12,000원 보험료 내는 사람이나 한 달에 224만 원을 보험료 내는 사람이나 감기 처방전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224만 원을 내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낸 게 아니라 세금을 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간 뭐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아주 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세금으로 생각하고 그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광화문에 첫 빌딩과 첫 빌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재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기보다는 이 건물 주인은 이 건물 경비로 가고 150만 원 월급 받는 거죠. 이 건물 주인은 저 건물 경비로 가서 180만 원 최저임금을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500만 원에서 12,000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거는요.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안 거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세계의 그 건강보험료 수준이 어떤 건지 이렇게 1등급과 100등급의 요율 차이가 큰 나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가 질문입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상당히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아주 맞습니다. 뭐 이게 답변은 제가 아는 거는 답변하고 모르는 건 답변 못 하는 거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뭐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라고 해도 저도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일요일날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많은 의학 지식을 정확하게 두루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나라가 대충 보험료가 어떻는지 어떤 체계로 됐는지 제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단어가 잘못되고 거짓 용어입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그게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을 낸 만큼 내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이걸 갖다가 뭐 그 다음 실업보험에서 공적 4대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적 보험은 보험이 아닙니다. 이건 세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금을 보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이때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네. 단어를 잘못해서 방금 제가 통제라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합의라고 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각각의 구성원 간에 합의를 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합의를 하고 함으로써 다른 분야들도 통제가 아니고 공권력의 일방적인 어떤 명령이나 지시나 통제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공권력, 바로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공권력과 상호 작용하는 그게 바로 합의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거짓말하는 용어나 단어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건강세금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아니고요. 이건 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건강하죠. 그래서 의료비가 좀 덜 쓸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징벌적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내게 하고 1년에 3, 4천을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내신 분들은 정말 그런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감과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맞습니다. 표현하는 게 그게 인간 본성에 가장 맞는 가치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옹호하고 그 다음 바로 이런 건강보험료라는 단어가 잘못됐으니까 건강세금이라는 말로 변형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그때부터 느낍니다. 건강료도 의료비용도 이렇게 세금처럼 나를 위해서 뭐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한 달에 2만 원 밖에 안 내고 3만 원 밖에 안 낼매도 불구하고 한 달에 많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거의 400~500의 의료 비용을 쓰는데 그걸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진실과 사실을 항상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왜곡이 안 발생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염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통제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된다. 그죠? 계약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심각한 이게 합의라기보다는 강합이 된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보험이 아니고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입니다. 물론 이거 세금을 세금으로 하는 데가 많고 여러 나라에서는 세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세금에서 그냥 그 건강보험 쪽으로 아예 지원을 하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속이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단어 이거 건강보험이라는 단어 이거 거짓 단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상품 통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무슨 주술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올려놓고 싶은 데도 있겠죠. 근데 그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의료비를 줄이려 그러면은 나중에는 수요 통제를 하려 그러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의료 행위 통제를 할 겁니다. 그죠? 행위. 예, 근데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은 삭감. 예컨대. 그 다음에 상품 통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가격 통제는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그러면 상품 통제와 가격 통제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어떤 지금 문제의 어떤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이렇게 무시간 상품 통제와 무시간 어떤 가격 통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수요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상품 통제나 가격 통제도 이게 경제에서 자유를 우리는 시장경제라 말씀하시고 용어를 사용하시니까 여러 가지 국민분들이 시장경제가 자유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라 하시지 마시고 자유경제,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게 바로 시장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냥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의료에서도 자유로운 의료,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그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게 우리가 아직도 많은 인간들의 개개인은 허점투성이고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존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좀 어느 정도 이 자유를 최대한 보장되게 하자. 이게 바로 공권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먼저 네. 수요를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상품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자유에 대한 반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의료를 최대한 보장하되 이 자유로운 의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게 공권력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상품에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시장에 맡겨놔서 가격 통제가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그럴 때 공권력이 어느 정도 간섭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은 도저히 이건 봐서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닌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퍼져나간다. 이럴 때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는데 그 공권력을 동원할 땐 반드시 이 가격에 대해서 공권력이 간섭하고 상품에 대해서 공권력이 간섭할 때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거에 합당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렇게 공권력이 개입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대부분은 이제 그 최고의 지식이나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제대로 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그 어떤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솔직히 관료들한테도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를 모으고 집약하고 좋은 결론을 내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료들이 편의적으로 자기 성과적으로 들어와서 상품과 가격에 대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료분들도 부족하고 관료분들도 24시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 수 있는 한계나 최선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공권력의 개입으로서 작용하는 부작용이 그걸 자유롭게 놔둬서 나타나는 부작용보다 그게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철학적으로 자연법의 힘입니다. 모든 거는 일단은 시장에 놔두고 자유롭게 놔둔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될 때 재빨리 개입하고 공권력이 들어가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최대한의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가이드하고 같이 간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바로 자연법의 특징이라서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통제하고 가격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가 자유에 반한다는 거. 치료자의 자유와 그다음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자유에 반한다는 거를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상품 통제, 가격 통제, 행위 통제들을 제가 할 겁니다. 이거를. 저는 지금 뭐냐면은 아까 자유에 반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나라가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통제를 그러니까 합의.
또는 통제를 합의가 됐죠. 하는데, 합의가 그죠? 잘 됐죠. 근데 그나마. 여기서 도대체 한국의 보건 의료 관련된 상품 가격 행위 이거를 갖다가 합의 또는 통제하는 거버넌스하고요. 일본이나 지금 유럽의 어떤 관련된 거버넌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근로선평은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24명의 구성이 아주 좀 기이하게 돼 있더라. 피하게 된 게 예, 아니고 예. 의도적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구조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른 나라도 제가 볼 때 사실은 이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게 당사자들이 아니고 민노총 같은 데가 한국노총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를테면은 한국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거버넌스도 아주 이게 골 때리게 사실은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건강정책 평가심의위원회 건정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관련된 기관에 비해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돼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밝히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추상적 수준에서 보면은 공적 통제의 핵심은 정치입니다. 사실은 정치가 제열하면은 정치가 통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열하게 돼 있거든. 사실은요. 네네, 그런 동의합니다. 점에서 이제 정치를 보면은 모든 모든 공적인 어떤 통제, 공적 규제 이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사실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정치가 엉망이면 그렇다. 정치가 엉망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천막도 치고 말입니다. 야, 밤에 지금 이 트럭 타고 이런 거 붙여놓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요, 그 부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아까 건정심이라 그러죠, 그죠? 네, 그게 지금 우리 의료의 문제를 만드는 핵심 의결 기구인데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마지막 의결 기구고. 네, 그게 알겠습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돼 있어서 이건 계약 기구나 의결 기구가 아니고 그 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그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네, 그죠? 정부하고 그다음 이제 민노총 이런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성향 세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사들을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나 건정심에서 민노총, 한국노총류를 퇴출시키는 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갖다 이게 뭔가 가격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참여, 그다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조금 좀 아직도 초보 수준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근대 사회의 핵심은 사회 계약설입니다. 사회 계약설을 통해서 이제 자유가 실현되는 건데요. 사회 계약의 가장 최고의 폼은 바로 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간의 사회 계약이 가장 그나마 지식이 많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진 사람이 만든 게 법인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되려면 그 자기 일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사회 계약에 의해서 계약돼 가지고 우리가 그 계약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고 그 계약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 계약에 항상 참여하고 사회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아주 부족한 나라라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저런 식으로 독점하고 많이 저렇게 한 것도 꽤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수석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께서 사실은 무슨 정치 철학자처럼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우리 조국 딸 조민이 무리한 행위를 행해가지고요, 어전원에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전히 뭐냐면은 의사는 이공계열 쪽, 이과 계열에서는 사실은 최고 선망의 어떤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조민 원래가 이공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는 굉장히 최고 선망의 어떤 그 대상이란 얘기인데, 근데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사의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의료는 이거는 완전한 어떤 그 시장 계약에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의사들도 다 이렇게 동의하거든요. 저는 의사들이 이 자유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게 조화되고 결합되는 뭔가 그런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장하면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유 중요한데 자유와 더불어서 이 소비자가 자신의 어떤 그 자유를 갖다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품 가격 뭐 이러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는 공급자들과 이제 뭐 밀당해가지고 뭐 합리적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의료 수가도 만들어지고 의료 상품도 만들어지는데 그게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그게 지금은 계약이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억압이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강압이고요. 그 거버넌스 기구도 아주 그냥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면 의사들 쪽에서 그러한 계약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는, 근데 그 합리적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시장에 다 맡겨라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 자유의 부분을 부족함, 갖다가 시장의 부족함, 예, 맞습니다. 시장의 부족함은 보완을 해야 되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보완하는 게 바로 이제 뭐 우리가 처음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 때 이제 여러 가지 공권력의 뭐 활약이었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활약이 분명히 필요하고,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계약적으로 공권력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 권력이 독점 안 되도록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그 공권력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자유의 어떤 부족함이나 잘못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한 거고,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사회계약적 공권력이 아니고 마치 이 공권력이 어버이적 공권력, 아주 최고의 선한 공권력, 그러니까 공권력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라, 안 따르면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어버이적 유교적 잘못된 공권력입니다. 그 공권력은 어버이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 그거는 정말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의 특성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런 구호를 갖고 서 있는 게 그걸 증명해 주니까요. 자, 가만히 있자. 지금 질문을 갖다가 하나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료보험의 그 재정 구조상 보면 그 심평원 그 직원들, 그 심평원 규모가 너무너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이죠. 근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아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액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그 의료보험 재정,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차원에서 이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그 어떤 그 의료 평가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과연 평가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조건 사람만 지금 엄청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정치와 정말 너무나 깊게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의사들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심평원보다는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되게 직원들을 마음대로 많이 넓히면서 되게 일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 걸로 뭐 일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루즈한 그런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한의협이나 이런 데서 계속 건보공단 축소하자, 건보공단 이런 거 문제 많다. 뭐 물론 이 건보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공공기관, 뭐 이분들 공무원은 아니시죠. 하지만 거의 준공무원으로 받으면서 공무원보다 연봉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아주 연봉도 받으면서 이런 강도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되게 루즈합니다. 건강보험공단도 많습니다. 심평원은 되게 일이 좀 타이트하고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평원이 의사들을 항상 감시하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 뭐 건보공단의 그런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 그래서 축소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혈세나 건강보험료 일부에서 거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정말 사기업처럼 제대로 하면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세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득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방만하게 커진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 합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거대한 힘이 그게 가해지지 않는 한 그 고치는 게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실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현실에 지금 조선의 어떤 양반 아전하고 흡사한데 참 그 양반 아전을 갖다가 81만 명을 갖다가 늘리겠다는 게 저 청와대 정권 옹성자입니다. 저게. 그게 관료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의 다른 형태입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그 사회주의를 지탱해야 되는 공권력 조직이 확대하고 공권력 조직이 바로 타락하고 나쁘게 되는 바로 그 사회주의의 핵심이 바로 관료주의의 확장입니다. 사실은 사회주의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마 북조선 말하는 그 지금 이시조선도 그거는 사회주의보다 더 나쁜 체제죠. 사실은 양반의 그 가렴주구 체제 아닙니까? 사실은 조선은 봉건 전체주의입니다. 네네. 봉건 제도와 전체주의의 합입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 저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예, 또 질문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 조만간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예. 제가 두 번씩이나 질문해서 그렇습니다만 각도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그 의료보험, 건강이, 그러니까 병원 산업이 뭐랄까 국민에게 건강도 주고 세계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저는 그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치료 기록들을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지운 채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생년월일이 언제냐 그러면 사실 누군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제약회사나 또는 큰 병원이나 이런 데들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빅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아직 개방 안 되고 있죠?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가 뭐 세부적으로 저도 이제 개원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지식을 섭득하면서 이제 또 지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이라서 잘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든 이제 보건의료 쪽에 여러 가지 뭐 직업을 가지고 계신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의사분들이 환자를 100명, 200명 하루에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신뢰할 만하느냐 그거는 뭐 물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뭐 다시 평가는 하시겠지만 조금 외국에서 3, 40명, 2, 30명 보는 외국의 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뭐 이렇게 100명, 200명 보면서 뭐 청구하는데도 그렇게 병명 잘못 넣으면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 삼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오리엔티드 된 정보들이 많은 상황의 의료 데이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는 일반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는 뭐 1년, 2년, 뭐 3년 지나서는 그게 의료보험 우리 수가도 그렇게 의료보험 수가가 아니라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3일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이거는 서민으로서 이제 어떤 글쎄요 포퓰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체 금액을 보니까 76만 7천 원인데요. 제가 낸 건 3만 8천 원이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6만 원을 내야 제대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제대로 세금을 내서 나중에 우리 후세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정말 선한 서민인지 이런 대안은 또 갖고 계신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무슨 어려움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뭐 76만 원 다 내도록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70만 원으로 총은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이 얼마였다는 3만 8천 원. 3만 8천 원.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았다, 놀랬다. 뭐 그렇죠. 아주 좋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만약에 문재인 케어가 잘 안 되고 이제 어떤 걸 70만 원에서 3만 원이 왜 나왔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 상태하고 병명하고 뭐 처방에 따라서 다 틀려가지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엑스레이, 초음파, CT, 피검사, 네네. 예, 그런 거에서 보험이 너무 많이 되고 이제 그게 특수한 병명이라고 해서 특이한 병명에서는 또 본인 부담이 5%,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5%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5%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료 이용이 이전보다는 훨씬 낫죠. 만약에 이제 7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30%라서 37, 21만 원 냈을 때하고 5%인 3만 원 냈을 때하고 21만 원 냈을 때보다는 3만 원 냈을 때가 훨씬 의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병원 가기가 편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원 가는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인 그 건강보험료에서 들어가는 금액은 21만 본인 부담이 21만 원 때보다 3만 원일 때 20%, 30%, 50%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50%더 늘어난 돈은 누가 됩니까? 불특정 다수의 건강보험료로 올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분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가 크게 많이 안 올라서 부담은 없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들, 그 다음 부자들, 이 사람들 의료 이용 안 하면서 자기들 돈을 그래서 지금 6.4%인가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그렇습니다. 그거 계속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 불특정 다수의 돈으로 더 올린 돈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고 3만 원이 가능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이 좀 받고 말이야 부자 좀 더 내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경제적 성장하고 사회 문화적 성장하고 철학적 성장을 함에 있어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불특정 다수의 어떤 세금 형태로 거둔 건강보험세가 자기한테 그렇게 뒤로 호의를 주고 혜택을 주고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도 솔직히 없죠. 일상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21만 원이 없는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물론 아니죠. 죽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예. 저도 이 사람들 예. 토요일마다 와서 예.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의료비가 낮으니까 서민은 부담이 적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과잉 이제 의료를 소비를 갖다가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건강세 형태로 세금 형태로 해서 누군가한테 전가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걸 올리게 되면은 아니 돈 없는 서민은 뭐 그러면은 아프면 죽으라는 얘기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질문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네, 그 질문 자 3만 원도 문제지만은 그러면 21만 원 또는 뭐 30만 원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 핵심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공짜 없다. 우리의 건강을 자기의 건강하게 해주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를 해결해주는 사람의 그런 지식이 들어갔고 그 사람의 노동이 들어갔고 그 다음 그 기계의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비용 누가 돼야 되죠? 누군가는 돼야 돼요. 그분을 살리고 그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가 이런 거 치르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 생명 중요하고 건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과 건강도 지키고 확보하는 게 공짜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자유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마저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뼈저리 느끼지 않습니까?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내 생명과 내 건강도 공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준 거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호의감을 표현해야 되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고요. 내가 항상 생존할 수 있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공짜 아닙니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공짜 아닌 게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이 말입니다. 의료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료비가 없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완전히 어떤 그 극비층을 이렇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말 최소한의 어떤 의료비, 최소한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게 뭐냐면은 무리하게 막 그냥 이게 그 의료보험으로 커버하려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필요한 상품을 갖다가 내쫓아버리고, 그죠? 가격을 완전히 그냥 밑에 내리 눌러가지고 의료 공급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분노하고 죽이는, 증오하게 만드는 나중에 뭐 말라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네. 지금 우리 지금 심장이라든지 아주 필수 의료 행위자들이 가격이 너무 지금 낮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그 의사 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어떤 이 그 외과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소멸해가지고요. 나중엔 진짜 아파서 아니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막 정말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자, 뭐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원표 대화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 분노와 규탄의 어떤 함성은 잦아들고 이제 차분히 어떤 성찰하는 시간, 즉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 한 분을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각 시스템을 깊이 이제 고민하는 전문가님들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공개 강연을 하고 공개 어떤 질의 토론회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이 토요일까지 사실은 다 합니다. 이게 내일은 정진경 변호사님을 모시고 꼭 같은 어떤 이 원표 대화를 갖다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수섭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섭 그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나 의문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서 해결하는 것은 모든 그 근본 힘에는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근데 이 지식의 힘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거짓과 진실을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진실을 옹호하고 지식이 지적 친밀도가 아주 높은 지식을 확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짓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되고 우리가 원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케어도 거짓을 자꾸 찾아내고 뭐가 잘못되고 왜 제가 처음에 조삼모사적인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어떤 거짓이 담겨 있길래 그런 말을 했는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 거짓말이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통해 하시고 열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즘 유행했던 말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저는 자유와 진실에 충성합니다. 자유 수호와 진실 옹호만이 우리가 원하는 염원, 지금 우리한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 수호와 진실 옹호에 충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그 원표 대화의 슬로건이요, 이제 진실을 말하자, 이제 희망을 말하자, 이제 비전을 말하자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진실을 갖다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원표 대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의 원표 현장의 ID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고